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9강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선생님, 강명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9번째 강의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편을 함께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어제가 또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그렇죠. 어제가 10월 17일. 네. 바로 유신헌법. 아. 예, 유신이 시작된 날이지요. 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신헌법을 이렇게 깊이 절실하게 느끼게 될 줄을 몰랐는데요. 유신헌법이 요즘은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렇죠. 네. 긴 말은 하지 않겠지만 1972년 네네.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네. 강화를 위해서 헌법의 중요 부분을 정지시키고 네. 비상조치, 우리 보통 그 긴급조치라고 아시죠? 네네. 이런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고요. 네네. 초헌법적이다. 헌법 침해다. 그렇죠. 유신체제,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네. 성립되었던 것이고요. 요때 이제 1972년 네. 10월 17일 17시 오후 7시가 되겠죠. 국회가 해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죠. 그다음에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고, 그다음에 헌법의 그 조항 기능의 일부는 비상국무회의가 수행을 하는 거죠. 비상국무회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장관들 국무회의를 하죠. 그다음에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이 그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네네. 이렇게 됩니다. 철저히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정부만 무조건 행정부만 거대하게 되는 이런 그렇죠. 네, 헌법인 거죠. 원래 유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유신 그러면 보통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네. 있지요. 유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낡은 것을 네. 새롭게 바꾼다 이런 뜻인데 뭐가 낡은 거고 뭐가 새로운 건지 그러게요. 독재로 만드는 게 새로운 유형의 독재 권력이 나타났다. 이렇다라고 하면 낡은 독재는 가라. 새로운 독재가 왔다. 이런 식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때 그 유신헌법의 기초를 다진 분이 지금도 현 정부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청와대에 계시는 비서실장님, 네. 김 비서실장님께서, 예.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때 유신헌법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2년부터니까 82년, 92년, 2002년, 2012년. 네. 어이구, 반세기를. 그러게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아무튼 10월 17일 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어제가 유신헌법이 통과가 그렇죠. 됐던? 예, 통과가 된 거죠. 네, 통과가 됐던 날이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참 옛날에 아주 먼 옛날의 역사로만 기억하고 싶은 날인데. 네, 아무튼 오늘 빼앗긴 조국 끌려갈 사람들 9번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하면 대충 어림짐작으로는 종군 위안부 그렇죠. 하느냐, 일본군 위안부, 그다음에 네, 강제징용, 그다음에 당하신... 학도병으로 끌려왔던 네네. 우리 조상, 네네. 할아버지 할머님들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고등학교 1학년 네. 국어 교과서에 네. 소설 한 편이 있습니다. 현재 교과서인가요? 현재는 아니고요. 한 2, 3년 전에 국어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요. 네네. 바뀌기 전에 교과서. 그렇군요. 7차 개정 교과서에 나와 네네. 있는 작품인데 박완서 선생님의 그 여자 내 집. 이게 교과서를 안 보셨더라도 이 책 자체는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많으실 겁니다. 예. 이 그 여자 내 집이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은 김용택 선생님의 시 그 여자 내 집을 모티브로 이제 박완서 선생님께서 이제 소설을 쓰신 거고요. 네.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황해도 시골 네. 한가한 평화로운 마을 행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네. 여기서 행촌리는
살구나무 행, 그러니까 살구골 정도 되는 마을이죠. 예. 마을에 10대 초반의 소년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 남자 주인공은 만드기. 표속적이네요. 예, 여자 주인공 이름은 곱다니. 예. 그렇군요. 만드기와 곱다니.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아주 이쁘고 착한 남자아이, 여자아이였어요. 네. 둘이 이제 사귀게 되는 거였는데 연애를 풋풋한 연애를 하는 커플이군요. 그런데 이제 비극이 다가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였죠. 아시겠지만 1930년대 국가 총동원법이라든가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 그러면서 일제의 무자비한 수탈과 폭력이 자행되었던 시기죠. 이 어려움이, 이 시련과 고난이 행촌리, 곱다니와 만드기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렇군요. 우리 그 만드기에게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는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학도병이면 그때 당시에 아직 어린 친구들인데도 학생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이제 강제징용을 하는 거죠. 그 학도병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곱다니하고 만드기는 서로 결혼할 것이 자기 둘뿐만 아니라 온 가족,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군요. 이 소년과 소녀, 이 처녀 총각이 네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곱다니에게 만드기가 내가 학도병으로 가서 반드시 살아올 테니 그때 와서 혼례를 올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곱다니가 대답하기를 어차피 반드시 살아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했다면 혼례를 하고 학도병으로 가라. 근데 또 만드기 마음은 그게 아니군요. 본인이 그렇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죽게 된다면 이 정말 새 신부를 그대로 두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만드기는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요. 기다리던 곱다니에게 만드기의 소식은 끊어지고 어머나.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 곱다니의 마음, 그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곱다니에게도 시련이 다가옵니다. 바로 정신대 근로령에 의해서 미혼 여자에게는 정신대 근로 그래서 군수공장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끌려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곱다니는 만드기하고 정혼한 사이인데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곱다니는 결혼을 극구 반대하죠. 네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정신대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곱다니는 남편을 따라 북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그러고 나서 일제가 패망을 하고 조국이 광복이 되지요. 죽은 줄 알았던 만드기가 살아 돌아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게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곱다니는 없고, 그쵸. 곱다니는 남의 여자가 되어 있고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분단이 됐죠. 그러네요. 남과 북으로 또 갈리기까지 했어요. 나이가 든 환갑이 된 만드기는 이제 현대가 되겠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직도 뭐 금강산이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관광은 못 하게 된 상태고. 그래서 중국으로 우회를 해서 백두산 관광을 하게 되지요. 압록강 건너에 있는 북한이죠. 북한의 마을을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곱다니를 생각하면서 우는 장면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라리 부부이거나 했더라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텐데. 80년대 저도 저희 가족이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이 할머님하고 아버님이
평안도 분이세요. 오. 그래서 이산가족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 곱단이하고 만드기는 부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찾기도 옛날에 어렵고. 사랑했던 사이다 예. 한다고 해서 뭔가 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런 안타까운, 이 복합적으로 빼앗긴 조국 속에 끌려간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연들이. 설마 내가 그러리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평범한 커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생이별을 맞이해야 됐던 게 여전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이산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사례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그대로 다 남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그 여자의 집 같은 사연들을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것들을 내용을 좀 조사하고 네. 공부하면서 이걸 방송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방송으로 해야 되나? 네. 왜냐면 너무 참혹하고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 굳이 아픈 상처를 드러내서 더 네. 아프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예, 근데 하지만 알고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일이었는지 다들 좀 이렇게 꺼내기가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현실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요즘 피해자들을 더 농락하는 두 번, 세 번 그렇죠. 죽이는 은폐하고 일들, 왜곡하고 그죠? 날조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렇게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과거라고 해서 네. 눈 감는다고 해서 모른 척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치유되는 그렇죠.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왜곡을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이 가해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특히나 또 아직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대충 이름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이런 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예. 식으로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그 일본군 위안부라는 네. 거에서 이제 위안부라는 말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네.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돼서 일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네. 또 반복적으로 성을 유린당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네. 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표현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정신대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정신대라고 하는 말은 정신은 근로정신보국대의 줄임말인데 근로라고 하는 건 노동, 일한다는 네. 뜻이고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 몸을 바친다. 그다음 보국은 나라에 보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나라의 은혜에 몸을 바쳐 보답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일제 치하,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신대라고 하는 표현은 네네. 옳지 않은 거고요. 이 정신대에는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근로정신대, 그 노동 강제징용이라든가 네. 학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된 포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분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의미다. 그렇죠. 근로정신보급대라는 것이. 법적 근거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것이 4월 1일 날 만들어지고요. 5월 5일 날 실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1942년에 근로보국대가 창설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1944년에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학도병이라든가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네. 인해서 일제에서 강제적으로 그 노동력과 이런 것들 수탈당하게 됩니다. 44년이면 거의 뭐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인데요. 거의 그렇죠. 마지막 발악이었네요. 요때 그 대한민국 정부 공식 발표로만 103만 2,684명이 네. 끌려갔고요. 이게 이제 근로정신보국대라는 명으로 그렇죠. 끌려갔다는 징용이라고 거죠. 하죠. 네, 징용이. 여기에는 종군 위안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계 조사에 의하면 네. 700만 명에서 80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네. 문서가 없으므로 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이면요. 현재로 봐서도 지금 뭐 한 20% 가까이, 국민의 20% 가까이 그렇죠.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수가 끌려갔네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만 조선, 한반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뭐 중국,
그다음에 또 뭐 동남아시아 네.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무차별하게 네. 자행되었던 일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수가 일본에 강제로 징용이 돼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이 또 종군위안부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네네.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건 종군, 군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 말에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다닌 위안부다. 아, 종군위안부란 말 자체도 예. 문제가 있는 표현이군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은폐하려는 일본 측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네네. 그 현재 그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예. 위안부라는 것이 정식 표현이다. 그다음에 이런 말씀이시고요. 세계 노동기구인 ILO, 네네. 혹은 UN, 그다음에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이제 영어권에서는요, 일본에 의한 성노예가 공식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네.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에 의한 성노예. 네네. 이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딱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또는 예. 일본군 성노예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맞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소는 그 일본 정부에서는 뭐 민간 주도로 되어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네. 그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자료, 사진을 보시면, 검색해서 보시면 일본군 위안부가 있는 사진에 네. 벽이라든가 이런데 일본 뭐 헌병대, 네. 무슨 부대장, 그다음에 또 일본 육군성 이러한 그 표시라든가 그 게시물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뭐 민간 주도로 했다. 물론 민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사창가처럼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성매매, 성매매가 되고 있는 네. 사창가 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한 건 일본 육군성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육군성이 있기 전에 민간 주도의 위안부라든가 군 위안소는요, 청일전쟁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주도해서 처음으로 군 위안소를 만든 시기는 1932년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일본 해군 같은 경우에는 1931년 말, 그 다음에 또 1932년 해군 위안소를 만들고요. 오카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육군 파견군에도 위안소를 창설하자 해서 창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군, 육군 예. 가릴 것 없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났었던 네. 1937년 이 육군성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전쟁을 하는 도중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가 꼭 그런 일에 동원이 돼야 됐을까? 이게 좀 인간 이하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때 네. 되게 좀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네. 야, 당연히 조선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되게 참혹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냐를 오해를 받을까봐. 네. 더 오바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한 게 바로 종군 위안부라는 책이고요. 이 종군 위안부라는 책은 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일본 저널리스트가 예. 수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종군 위안부라고 책이 굉장히 단출해요. 예. 이토 다카시라는 분의 책인데요. 이게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게 일본인이 직접 쓴 제목은 종군 위안부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할머니들 피해자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사례들을 직접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쯤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용은 인터뷰 중심이기 때문에 네네. 대단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예. 그럼 좀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만 들었을 때는 사실 그냥 뭐 그렇겠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뭐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들의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책 종군 위안부 이토 다카시가 쓴 종군 위안부란 책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를 폭로한 김학순 할머니. 네네. 1991년에 할머님의 증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비위가 틀려 반항이라도 하면 늘어지게 맞았다. 군인 의사죠. 네. 진료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누런 빛이 나는 606호 주사를 맞았다. 아마 성병 치료 주사인 것 같습니다. 네. 월경을 할 쯤이 되면 군의관에게 솜을 달라고 해서 모아두었다가 썼다. 생리 때도 군인을 받았다. 받고 싶지 않아도 군인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솜을 말아서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깊숙이 넣고 군인을 받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솜이 나오지 않아 고생을 할 때도 있었다. 모아둔 솜이 없으면 헝겊을 잘라 조그맣게 말아서 넣기도 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유선옥 할머니. 네. 유선옥 할머님은 1923년 네. 함경북도 태생입니다. 이 할머님은요, 위안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자궁째, 태아를 드러내서 수술을 해버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경생 할머니는요, 네. 1917년생입니다. 이 할머님도 마찬가지로 하룻밤에 10에서 15명의 군인을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 장교가 천황폐하를 위해서 몸을 바치면 좋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군의관이 아직 쓸만한데 하는 생각으로 자궁째 또 태아를 드러내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면 이게 아이를 낳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거추장스러우니까 자궁째 드러내버리고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에게도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콘돔을 지급을 합니다. 예. 이 콘돔 일본 말로 이제 사쿠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일본군 10명이면 그게 10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개나 2개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씻어서 쓰고. 그래서 할머님들이 그것을 씻을 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을 느꼈다. 어떡하냐. 정송명 할머님, 네. 1924년생이고요. 예. 이분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버마로 끌려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미얀마 정도 되겠죠? 네네. 그래도 어쨌건 일본군 그렇죠. 위안부로 끌려가신 거죠? 조선인 400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절반 정도는 싱가포르에서 내리고 나머지는 랑군, 버마의 수도였죠? 랑군으로 갑니다.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네. 더 이상 일본군을 상대 못하겠다. 네. 라고 하니까 당시 중위였던 마에다라고 하는 중위가 일본도를 뽑아 내리칩니다. 그래서 상처가 심하게 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약을 한번 발라주지 않아서 2년간이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라는 증언을 하셨고요. 네네. 최면순 할머님께서 이제 증언하신 내용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곳 위안소가 되겠죠? 네. 다른 방에 있는 여자들과는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했다. 딱 한 번 화장실을 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여자가 있었다.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감독하는 놈 눈에 띌까봐 그냥 지나쳤다. 밖에 나왔다가 감독하는 놈들 눈에 띄면 맞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방에만 있었다. 밥도 방으로 갖다 주고 주는 것만 먹고. 사육을 당했네요. 정말 방 그렇죠. 안에서. 그런데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밥을 너무 조금 주니까 밥을 아껴 먹으려고 한 알씩 세며 먹기도 하고 세 숟가락에 다 먹어치우기도 했다. 밥을 먹는데 세 숟가락. 먹는 걸 뭘 많이 줬겠습니까? 네. 고문까지 합니다. 네. 이제 손님을 받아라, 군인을 받아라, 상대해라라고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 아이고. 그는 전화 코드를 잡아 빼서 그 줄로 나의 손목,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는 고노야로. 이 고노야로는 야로, 야찌 이런 말은 놈, 새끼, 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놈, 요년 이런 뜻이에요. 전화통 손잡이를 마구 돌렸다. 나는 눈에 불이 번쩍 나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이고. 왜냐하면 예전 전화기는 뭐 TV나 사극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걸면 걸리는 전화가 아니라 옆에 발전 돌려야 돼요. 그게 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감아서 전기 고문을 하는 거죠. 끔찍하네요.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울부짖으며 두 손을 싹싹 빌었다. 그리고 네. 또 한 번 전화기를 돌릴 때 나는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나 보니 물을 끼얹었는지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다음에 이 정옥순 할머님 같은 경우는요. 1920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33년에 끌려갑니다.
33년이면 13살 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그것도 마을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제복을 입은 남자 3명에게 끌려갔는데 뭐 헌병이나 이런. 헌병 아니면 뭐 일본 순사겠죠. 네네. 근데 반항을 하니까 눈을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 13살짜리를. 하루에 40명이나 되는 군인을 상대한 일도 있었습니다. 40명이요? 그래서 자궁에 출혈이 심했다. 어머, 진짜 정말 짐승이네요, 짐승. 예. 그해 8월 27일 날 칼을 찬 군인 100명을 상대할 자가 있는가? 누구지?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니까 손을 들지 않은 15명의 여성을 다른 여성들에 대한 다른 위안부들에 대한 본보기로 죽입니다. 여성을 이렇게 발가벗겨서 군인들이 그 머리하고 발을 잡아서 못이 박혀져 있는 판자에 굴립니다. 어머나, 그러면 피가 분수처럼 쏟죠. 네. 살덩이가 못판에 찢겨가지고 거의 너덜너덜해질. 그러니까 거기 계신 그 할머님들이 그 소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3살, 14살 이런. 예. 끔찍해서 막 우는 거예요. 네. 우니까 이 중대장이 위안부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운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죽은 여성의 머리를 가마솥에 넣고 삶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합니다. 그 살아있는 위안부. 예. 그래서 할머니가 그 사람들 이름들 다 알아요. 그 대대장 이름이 니시하라, 중대장 야마모토, 소대장 가네야마. 얼마나 한이 되셨으면 그 오랜 세월을 다 잊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의 또 증언에 의하면 그 33년 12월 겨울이죠. 같이 이 위안소에 있었던 위안부 같은 젊은 처녀 아닙니까? 네네. 매독에 걸립니다. 매독에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 매독이라든가 성병에 걸려서 한 번 군의관한테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또 2번 치료를 받습니다. 3번째 치료하러 가면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죽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매독에 걸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일본군이 그 철봉 있지 않습니까? 철막대, 쇠몽둥이 쇠막대를 그 불에 달굽니다. 그것을 자궁에 직사했다.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병으로 몇 번 온 여자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처분한다. 처분한다. 죽인다는 말이 처분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태평양 섬으로 가는 배 안에 이제 위안부가 될 처녀들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배 안에 이런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배 안에서 사용 금지. 이게 사람에 대한 겁니까? 처분, 사용 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철저히 그냥 물건으로. 예, 천황의 하사품. 왜 국군의 날 되거나 연말 되면은 우리 군부대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왜 먹을 거 예전에 뭐 초코파이 같은 게 해가지고 위문품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버리고 처분을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고 심심찮게 있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어떤 사진에 보면은요 정할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진 자료를 봤는데 얼굴부터 가슴 허벅지 있는 데까지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혓바닥에도 그 일본 군들이 장난으로 문신을 새긴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냐.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피해 여성들이 여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지금 13살, 14살, 15살, 많아봤자 17살 이런 나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보통 1919년생, 25년생, 23년생 보통 뭐 이런 1920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게 1937년이에요. 그러면 20살이 채 안 된 한참 학교 다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단순히 무슨 성노예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학살도 너무 쉽게 지금 자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못 있는데 사람을 굴려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 머리를 자르고 이런 걸 보면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엄 자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물론 전쟁통이긴 했겠지만 정말 끔찍하네요. 일본인들이 그 일본 네. 군인들이 그 위안소를 뭐라고 했냐면 또 삐야라고 불렀어요. 네네. 여기서 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일본어로 무슨 집, 무슨 가게 이런 네. 뜻이에요. 그 집 야자를 쓴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위안부가 이제 조선인도 있었지만 일본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중국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선 삐, 진화 삐, 일본 삐, 대만 꾸냥. 대만 사람인데 꾸냥은 중국어로 이제 처녀, 아가씨란 뜻이에요. 이렇게 불렀고요. 여기서 삐라고 하는 건 중국말로 여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마트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위안부를 짜량삐라고 부르는데 네. 이 짜량이라는 말은 걸어다닌다 라는 뜻이에요. 걸어다니는 성기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진짜 얘기를 듣는데 같은 여성으로서도 그렇지만 이건 뭐 한국 국민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던데요. 지금 이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윤영희 국사편찬위원장께서 그렇죠. 2005년인가요? 강연 같은 걸 하셨대요. 이승만과 한국의 기독교 뭐 이런 강연을 하셨다는데 거기서 이승만 예찬론자죠. 네. 한국이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이 한국인들의 이 도덕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이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학살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일본인들은 그럼 도덕적 수준이 높아서 이런 피해자들을 양산했단 말인가요? 끔찍하네요. 더 황당한 건 이분이 국사편찬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국사편찬위원장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네. 이분의 아드님 국적은 미국이시죠. 예. 네. 이런 분이 지금 한국사 교과서를 만드시고 국사를 만드시면 지금 이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과서에 기술되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사례가 네. 174쪽에 다루는 종군 위안부라는 책에 네. 그림자료가 많거든요. 네. 그림 반, 글씨 네. 반이라고 칩시다. 네네. 요 사례는 일부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토 다카시 이 사람이 조사한 내용도 빙산의 일각일 거고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정말 끔찍한 사례들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일부러 이렇게 안 드려도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와 있는 그것도 이제 뭐 감정적으로 일부러 더 오바를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본 그 저널리스트가 직접 작성한 책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증언들을 바탕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나와 있는 책에서 나와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폰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체 왜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거든요. 분명히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고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이든 뭐든 이렇게 없는 건가요? 노력들이?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니면 우리 이제 또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싸워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소와 많은 단체가 있고요. 대표적인 단체가 있죠. 대표적인 단체 정대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정대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정신대 대책협의회라고 할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정대협은요.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됩니다. 네. 수요 시위를 처음으로 이제 주도를 한 단체가 되고요. 네네. 이 수요 시위는 매주 수요일 날 하게 되는데 이 정신대 대책위원회 정대협 같은 경우에는요. 1992년 1월 8일 일본 전 총리죠. 미야자와 전 총리가 그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이행, 문제 해결
네.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하고 그것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네.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정대협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예. 1991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1년, 92년에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67세였었던 김학순 할머님께서 네.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의 어떤 참상과 피해를 폭로하게 됩니다. 아, 피해자이신 할머니께서 직접 스스로 처음으로 공개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그 본격화되는 네.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1992년인가요? 그 동두천 미군 부대의 앞에서 윤금이라고 하는 네. 한국인 여성이 미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건도 이 정신내 문제 협의 대책 문제가 네네. 좀 활성화되고 그 여성의 인권, 그다음에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군대와 관련된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네네.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됐죠. 네. 그래서 정대협에서 지금 이 수요 집회를 예. 매주 있는 수요 집회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집회가 지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일본 측에 요구하는 말을 담은 맞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열리는 집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그렇죠. 집회죠. 그 수요 시위는 수요 집회의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네.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립니다. 아, 평화로에서 예. 열리는군요. 미리 연락 안 하셔도 참석하시면 되고요. 네네. 발언을 하시겠다. 또 내지는 시위를 주관하고 네네. 싶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정대협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수요 집회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요? 그쯤에서 한 1000회가 넘었다고 넘었죠. 들었거든요. 바로 그 2011년 12월 14일. 아, 재작년이군요. 예. 네. 1000번째 수요 시위. 그다음에 평화비. 네. 소녀상 알고 있죠? 아, 그렇죠. 예, 소녀상이 이제 제막이 되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수요 집회가 참 지금 1000번째면 어찌됐건 많긴 하지만요. 이것도 열리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집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처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건 아니고요. 그 김학순 할머님의 어떤 그 폭로, 그 다음에 또 윤금이 사건. 네네. 을 계기로 해서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 그 당시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현재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아, 수요 집회를 서울대 총여학생회에서 예. 좀 의견을 내서 같이 하시게 됐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많은 여성 활동과 그다음에 또 정신의 문제 대책협의회가 모여서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안부 피해자이신 성노예 피해자이신 할머니들께서 나눔의 집 이런 곳에서 예, 활동을 맞습니다.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이 있는데. 나눔의 집. 지금 예.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군 위안부 예. 역사관이 네. 같이 있어요. 아, 같이 있고 그렇군요. 할머님들 같이 계시고요. 예. 예,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나눔의 집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92년에는 처음 만들어졌어요. 네네. 마포구 서교동에 만들어졌는데, 아, 그러다가 이제 워낙 돈도 없고, 그렇죠. 관심도 사람들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 예, 옮겨 다니는데요. 다니시다가. 명륜동, 회화동, 그러다가 1995년에 조영자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네. 기증해 주십니다. 아, 집을 기증. 땅을. 땅을 기증을 예. 하셔요. 땅을 기증해 주셔가지고요. 그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네네. 650평 대지에 180평. 어우. 그 노인주거 복지시설. 그래서 그렇군요.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네. 쉼터, 삶의 공간으로 네. 마련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 많이 계시면 좋겠지만 10분 계십니다. 10분 계시고요. 근데 사실상 연세가 워낙 많으시기도 해서요. 예. 제가 알기로도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몇 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돌아가시고 이러셔가지고.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할머님들, 네. 강덕경 할머님, 김순덕 할머님, 네네네. 김옥주, 문명금, 문필기, 네. 박두리, 지도리, 박옥년, 아우, 김화선, 이행 훨씬 더 많겠죠. 이 할머님들. 근데 지금 이 할머님들이 다 대부분 1920년대 분이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10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 살아 계실 때, 생존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이게 보상의 문제는 당연한 거지만요. 그것보다도
진정성 있게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네. 아까도 보셨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게 아직까지도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잖아요. 아까 날짜까지 기억하시고 이런 네. 걸 보면요.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체 지금 일본은 뭐 반성은커녕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992년, 93년 네. 두 차례 진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일본군이 관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상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적 책임이 왜 없어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였으므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본군이 관계가 된 건 사실이다. 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했다거나 일본 육군이 했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은 없다. 배상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2년에는요. 일본 구구파 세력들이 미국 일간지에다가 위안부는 없다라고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광고. 그다음에 또 일본 정부에서는 위안부 모집이 민간 차원에서 행한 일이다. 자기들이 그리고 상관이 없다. 정부 차원에서 행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 당연히 이건 물론 이제 우리 정대협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고 뭐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들 시민사회에서는 열심히 붙어주고 계시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외교거든요. 그렇죠. 정부에서 당당하게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지금 이렇다 할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제대로 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대체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일본의 그 위안부 문제, 네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국제적인 또 네. 일본과 어떤 조약이 있는데요. 조약이 있나요? 예. 한국과 일본 간에? 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예. 이게 바로 이제 1965년에 네.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해서 김종필과 일본 회상 네. 그 얘기를 하셨죠. 오히라. 그래서 예.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있지 네. 않습니까?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이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고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안에 이 담고 있는 내용. 협정의 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의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본 정부가 5억 달러 당시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 대가로 한국이 일본에 대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도 당연히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제시대에 저질렀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온갖 만행을 5억 달러로 지금 퉁쳐주겠다. 지금 이런 협정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권리로 이 피해자들에게 이건 뭐 피해자들이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거니와 뻔히 지금 피해자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 5억 달러를 그래서 이 피해자들에게 줬나요? 주기나 줬나? 줄 리가 있겠습니까? 경제협력을 이 기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제협력도 정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자금이었는지 정경유착에 의한 네, 돈이었는지. 아니 근데 그런 걸로 하더라도 5억 달러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돈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 이거는 뭐 몇 조를 줘도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이게 지금 어찌됐건 피해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조약이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미친 협정을,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정권에서 이건 잘못된 협정이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당시 1965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름이 마지막 황군 아니었습니까? 다카키 마사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셨죠. 예. 그래서 그 정부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안부 보상 소송을 민간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예. 1998년에 김덕순 할머니가 네. 제기한 네.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희가 집니다. 2003년에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 뭐 일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일본이야 뭐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화가 나는 건 일본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있다는 게,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 ILO 국제노동기구라든가, 뭐 네. 유엔이라든가, 뭐 이런 국제기구나 국제단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위안부 소녀상의 말뚝 테러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 네. 그 구구주의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 탓할 거나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것도 참 화가 나는 일이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신데 여성이시잖아요. 예. 여성이라면 더 이런 문제, 이건 여성들의 인권뿐만, 그냥 인간으로서만 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만행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분노하면서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으셨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누구보다도 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국민들에게, 지금 안 그래도 좀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으신데, 이런 문제 지금 정대협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하신다면 역사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요. 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네.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라는 것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은요, 네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쉽니다. 아. 예.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보통 박물관하고 개관 시간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1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겠죠? 예. 그래야 되고요. 수요일 날은 수요 집회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1시부터 안 합니다. 3시부터 6시까지. 네. 예, 저도 그곳을 가봤거든요. 산책하기도 좋고요. 여자친구랑, 네네. 그다음에 또 가족이랑 나들이 하기 좋습니다. 오늘 가을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네네. 가서 가족들과 네. 가까운 사람들과 한번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그 할머님들, 그다음에 예. 또 일본군, 그다음에 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다시 예. 한번 확인하는 예.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이 과거라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가 각자 반성하고 또 짚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뻔히 지금 수백 년 전 일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이 피해자들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줄 정부조차도 눈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고, 그리고 가해자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더 미쳐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현재 국사편찬위원장이시라는 분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혹은 이 권력자들, 위정자들의 도덕적 양심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지네요. 그래서 참 이게 끔찍한 사안이라서 제가 또 학생들이 듣는 관계로 좀 자제를 해서, 좀 절제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좀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았던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만 드리자면, 눈 감는다고, 네. 피해간다고 가려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네.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이런 여성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대에 일본 치하에서
정말 수백만의 처참한 피해자들이 생겼고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점, 그리고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번째 강의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편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마음이 가벼운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예, 오늘은 형성평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